아침 식사를 안 하게 되면 혈당이 치솟는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야, 이거는 진짜 그야말로 제가 네. 고등학생 시절에 했던 방법을 택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 찍어서 오 하겠습니다. 예, 잘 모르겠어요. 치솟는다. 잘 찍었어요. 잘 찍었어요. 왜냐하면 다이어트 무리하게 하면 갑자기 요요 오죠. 혈당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이게 굶으면은 이게 갑자기 훅 올라갈 것 같아요. 오, 예. 그렇듯한데 강 교수님 정답은 무엇인가요? 두 분 다 정답입니다. 잘 찍었다. 예, 잘하신 것 같고요. 네. 사실 아침을 걸으면 안 먹었으니까 혈당이 떨어질 것 같지만 사실은 하루 종일로 보면은 반대가 됩니다. 우선 아침을 걸으면 아무래도 점심에 굉장히 배가 고픈 상태에서 먹다 보니까 과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혈당이 올라가고 또 몸에 인슐린 분비가 많이 됨으로써 하루 종일 혈당이 올라가고 조절이 잘 안 되게 되거든요. 미국의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이 한번 연구를 해봤더니 아침을 먹는 군과 거르는 군을 비교를 했더니 거르는 군이 당뇨병 발생률이 더 높은 것으로 21% 높은 거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아침을 되도록이면 제 시간에 즉 8시 반 전에 챙겨 먹으면은 오히려 혈당을 조절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네. 그래서 제가 늘 아침밥은 사랑이라고 네. 챙겨줄 때 잘 먹자 이렇게 생각을 하고 챙겼을 있는데. 때 잘 먹자. 맞네요. 네. 아니, 근데 요즘 이제 패턴이 많이 바뀌었잖아요. 삶의 패턴이. 그래서 야간에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맞아요. 굉장히 늦게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럼 이런 분들은 아침 식사를 어떻게 해요? 예, 사실 요즘 교대 근무자들이 건강 관리가 제일 문제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계를 본인의 일과에 맞춰라. 예를 들어 야간 근무를 하고 아침에 들어가서 주무시는 분이라면은 네. 야간이 낮 시간이 되는 거고 주무시는 시간이 아침이 이제 밤이 되는 거잖아요. 네네. 거기에 맞춰서 아침 점심 시간을 남들과 다르게 나만의 식사 시간을 갖춰오게 됐을 때 그럴 때 사실은 건강을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외국 여행 나왔을 때 이렇게 시차 다른데 적응하잖아요. 네. 그것처럼 난 한국에 살지만 네. 지금 뭐 태국이나 미국 어디쯤에 있는가 보다 하고서는 계산해가지고 해야겠네요. 그러니까 헷갈리면 안 되겠네요. 네. 좋습니다. 다음 퀴즈 만나볼게요. 함께 보시죠. 자, 혈당을 높이지 않으려면 밥을 적게 먹어라. 야, 이거는 제가 좀 알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정답이 오인 것 같아요. 왜냐면 제 주변에 당뇨나 아니면 좀 만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 보면 식사를 할 때 꼭 밥을 반 정도 약간 조금 덜어내고 드시더라고요. 네. 그걸 약간 좀 버릇처럼 하시는 걸 봐서 뭔가 알고 계시지 않을까 싶어서 네, 이제 드디어 서태웅 씨랑 저랑 뭔가 마음이 맞아가는 모양입니다. 아, 왜 저 따라오세요? 예, 탄수화물이 안 좋잖아요. 아무래도 당을 올리잖아요. 그러니까 밥은 아무래도 좀 적게 드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요? 네. 아까 이제 아예 안 먹는 거는 안 좋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렇다면 네. 적게 먹는 건 어떤가요, 교수님? 네, 답은 에? 실제로 어머. X인데요. X요? 예? 세모와 같은 X입니다. 아, 네, 세모 같은 X. 적게 드시는 네. 것도 중요하지만 어떤 밥을 드시는지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지금 사진 하나 보여드릴게요. 네, 저 사진은 우리 1890년대 프랑스 엽서에 실린 조선시대 밥상입니다. 저게 지금 밥그릇이에요? 밥그릇이 어마어마하게 크죠. 옆에는 네. 국그릇인가요? 맞습니다. 네, 양푼인 줄 알았어요. 양을 배아같이. 보면 지금 조선시대 후기에 그 기록을 보면 현재와 비교해서 2배 이상 많이 먹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저 때는 일반 서민들에게는 당뇨병에 대한 기록이 거의 없고요. 현재는 이렇게 당뇨병이 많이 늘게 됐을까요? 글쎄요, 지금 사진으로 봤을 때 저 양이면은 좀 약간 그래도 조금 체격이 막 푸짐해 보이시지 않으셨거든요. 제가 볼때 저분들은 그 당시에 간헐적 단식을 일주일에 한 번, 일주일에 한 끼만 저렇게 드시고 나머지 안 드시지 않았을까. 일주일치를 아유 예. 그렇게 먹고 어떻게 살아? 제가 생각할 때는 뭐 요즘은 다 뭐 기계화되고 자동화되고 그랬습니다마는 저 때만 해도 손으로 다 해야 되는데 농사일이 얼마나 많았겠어. 예? 거기다 뭐 집에 뭐 장작도 패야지 할 일이 많아가지고 많이 먹어도 괜찮았던 거예요. 어머. 예. 저도 막 괜히 막 신뢰감 있게 말씀하시니까 또 그런 것도 같고 예. 저는 어르신들이 뭐 고봉밥 얘기하시고 아 오늘 놀랐네요. 국그릇보다 훨씬 더 크게 이렇게 많이 드셨는데 이렇게 드시고도 배부르게 드셨는데 당뇨에 걸리지 않았던 이유가 뭘까요? 네, 말씀해 주신 여러 가지 이유도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 쌀을 먹는지가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먹었던 밥은 육류 섭취가 부족했기 때문에 단백질을 통곡류에서 섭취를 해야 됐기 때문에 밥의 양이 많아졌던 이유도 있고요. 그리고 도정 기술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도정이 덜 된
아주 거친 밥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화가 잘 되지 않아서 이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기 때문에 밥을 저렇게 많이 드시고도 혈당이 문제가 되지 않았던 거죠. 우리가 도정을 이렇게 살펴보면 쌀 음식을 살펴봤을 때 백미밥 같은 경우에는 혈당 지수가 70에서 85로 높은 편이고요. 현미밥 같은 경우에는 50에서 55로 낮은 편에 속합니다. 도정을 할 때 섬유소가 깎여져 나가면서 이 소화는 잘 되지만 우리가 혈당을 올리는 데는 아주 천천히 올리기 때문에 현미밥이 좋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런데 집에서 현미밥 하거나 뭐 8분도미 구해서 밥하면 탁 밥그릇에 떠놓으면 이렇게 누렇잖아요. 네. 그러면 식구들이 많이 남겨요. 깔깔하니까 잘 안 먹으려고 그러고. 이거 뭐 좋은 방법 없을까요? 네, 그럴 때는 네. 밥을 식힐 때 저항성 전분이 생기는 원리를 이용해서 식힌 밥을 드시면 됩니다. 저항성 전분이라는 것은 그 말 그대로 소화 효소에 저항을 하는 그런 정분을 만든다는 뜻인데요. 저항성 전분은 입과 소장에서 소화가 되지 않고 대장까지 내려가서 미생물에 의해서 소화가 되기 때문에 혈당이 천천히 올라간다는 원리입니다. 폴란드의 포츠난 의과대학에서 연구를 한 바에 따르면 당뇨병 환자들에게 밥과 그리고 사도시에서 24시간 식힌 밥을 제공을 했을 때 이 24시간 식힌 밥을 다시 데워서 제공한 때 혈당이 천천히 올라가고 또 혈당 유지가 안정하게 되었다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네. 근데 이제 밥 시키는 것도 네. 집집마다 방법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요? 베란다에 놓는 베란다파, 냉장파, 냉동파, 뭐 상온에 놓는 식탁파, 그 예전에 네. 할머님은 광에다가 뭐 그런 얘기 있었어요. 혹시 뭐 방을 하네요. 교수님 팁이 있나요? 시키는데 좋은 팁? 네, 밥을 상온에서 식히게 되면 저항 전분이 이렇게 배 이상으로 증가하지만 실제로 냉장고에서 식혔을 때 3배까지 늘어난다라는 보고가 있습니다. 그리고 냉동실에서 밥을 식히게 되면 저항 전분이 생겨나지 않기 때문에 냉장고에서 4도씨에서 24시간 식혔다가 냉동하는 방법이 가장 좋겠고요. 오. 실온에서 식힐 때는 식중독균이 자라날 수가 있기 때문에 빠르게 아이스팩 등으로 식힌 다음에 냉장고에 보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렇게 흰밥을 따뜻하게 잘 지어서 식혀서 저항성 전분을 만들어서 차갑게 먹는다는 건데 저 심리적으로 좀 저항이 막 생겨요. 밥은 따뜻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따뜻한 밥 먹고 싶은데 저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네, 그럴 때는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밥에 기름이요? 기름을 넣는다고 라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밥에 기름을 넣으면 전분과 지질이 만나면서 복합성 그런 물질이 생기기 때문에 또 소화 효소가 저항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화가 더디게 일어나는 원리를 이용한 것입니다. 오, 그렇군요. 네. 자, 느리게 소화되는 밥 만들기 이번에는 그 방법을 이기주 선생님께서 알려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일단 오늘은 저는 올리브 오일을 준비를 좀 했는데요. 올리브 오일 대신에 현미유나 코코넛유 같은 것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먼저 제가 이렇게 밥솥을 준비를 했는데요. 네, 밥솥을 뚜껑을 열어서 이거는 쌀을 이왕이면 조금 잡곡으로 넣은 게 좋을 것 같아서 조금 거친 쌀과 같이 이렇게 한번 씻어서 살짝 불린 쌀인데요. 불려놓으셨네요. 네네네. 예. 이렇게 쌀을 넣고요. 그다음에 물은 압력솥으로 하실 때는 동량으로 넣어주시고 냄비밥이나 이런 걸 하실 때는 1.2배 정도로 해서 물을 넣어주시는데 여기에 제가 준비한 올리브 오일을 함께 넣을 거예요. 자, 올리브 오일을 이렇게 넣어주시는데 네네. 근데 이 올리브 오일을 넣는 양은 무작정 막 병으로 들이부으시면 안 되잖아요. 그쵸. 네. 네네네. 그래서 쌀 양이 보통 밥솥을 구매를 하시면 네. 한 컵이 150g입니다. 네, 1인분이라고 칭하는데요. 150g에 한 작은 술 정도로 해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렇게 해서 바로 취사를 해주시는데 그리고 또 하나 좋은 점이요. 요 기름을 사용을 하시게 되면 이런 오일류는 집에 묵은 쌀로 밥을 하실 때 맛이 없죠. 예. 푸석푸석해 보이고. 저는 묵은 쌀 모아놨다 떡하거든요. 네. 알뜰하시네요. 네, 그럴 때는 묵은 쌀 하실 때도 오일을 살짝 넣어서 밥을 하시게 되면 햅쌀밥처럼 훨씬 더 윤기도 돌고 맛이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먼저 제가 오일밥을 하나를 준비를 해놨습니다. 압력솥에다가 네. 하셨어요. 예. 선생님, 근데 그래서- 오일은 올리브유 말고 다른 건 안 되나요? 요즘 건강유가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사용을 해주시면 될 것 식용유 같고요. 써도 돼요? 식용유 중에서도 요즘은 등급이 예. 굉장히 좀 좋은 게 있어요. 예. 네, 그런 거 없을 때는 안 넣는 것보다는 훨씬 더 나을 것 기왕이면 같습니다. 기왕이면 기왕이면 네, 국물성 네, 네. 기름을 넣고. 이렇게 기름이 들어가니까 약간 네. 밥에 이렇게 잡곡을 하시게 되면 좀 푸석푸석하게 네네네. 보일 텐데 윤기가 네, 윤기가 이렇게 돌죠. 잘잘 흘러요. 네네네. 어머, 그래서 진짜. 반찬은 없지만 예. 네, 아. 그래서 한번 이렇게 맛을 이따 이거 먹었는데 갑자기 뒤늦게 반찬이 나오고 그러진 않겠죠?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요거는 네. 잡곡이라서 이렇게 말이죠. 한번 보시고요. 그냥 먹어도 될 것 같아요. 네. 한번 천천히 한번 꼭꼭 씹어 볼게요. 음미하고 있네요. 저는 솔직하게 네. 이 올리브 향이 가득할 줄 알고 먹었는데 그냥 전혀 거부감 없는 일반 그냥 그냥 잡곡밥 밥이죠. 맛이에요. 네. 식감은 괜찮아요? 식감은 되게 보들보들해요. 진짜 이 윤기가 느껴져요 입에서. 저는 뭐가 들어가서 그런지 약간 찰진 느낌이 좀 드는 것도 같고. 아, 그래요? 그 박주아 아나운서 같이 이렇게 무조건 뜨신 밥 먹어야 하는 거 이렇게 먹어야 되겠네. 저는 식은 밥도 괜찮은데 저기는 뜨신 밥을 먹어야 돼가지고. 이 네. 정도면은 저는 뭐 조금 귀찮아도 할 것 같은데 집에서 밥을 직접 할 것 같아요. 진짜요? 네. 또 오늘 또 집에 가서 또 당장 해봐야겠네요. 일단 또 찰기도 있다고 하시니까 제 취향에 딱 맞는 밥인 것 같은데 궁금한 게요. 지금 저항성 전분 많은 밥을 만들어 봤는데 현미나 잡곡 이런 거에는 애초에 뭐 저항성 전분이 많다거나 뭐 이런 게 있나요? 네, 맞습니다. 잡곡은 처음부터 이렇게 기름을 넣거나 아니면 식히지 않아도 저항성 전분이 많은 식재료입니다. 저항성 전분이 많게 되면 입이나 아니면 소장에서 소화 흡수가 되지 않고 대장에 가서 소화가 미생물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귀리나 보리 같은 이런 잡곡류에는 베타글루칸이 많아서 당뇨의 소화를 좀 더디게 만들기 때문에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